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아침 10시 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또 다시 여러 가지 약재들이 복합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긴축 우려라든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재료들이 있었나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그 라가르드 연설부터 일단 좀 보자고요. 시간 순서대로 네. 시간 순서대로 해서요. 여기 보시면 라가르드 연설이 제일 먼저 있죠. 라가르드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 계속해서 금리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 그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뭐 이번 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유로존의 지표들을 우리가 봤는데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높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CPI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가 문제다. 그래서 코어 CPI 뭐 하여튼 코어가 붙은 물가 지표들이 여전히 높은 것이 좀 문제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일단 피크는 쳤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쭉 올라가는 게 피크는 인플레가 올라가는 게 피크는 쳤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내려오고 있다. 현재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갖고 지금 일단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고려해서 계속해서 이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점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달러 약세의 요인이겠죠, 그죠? 유로존이 긴축한다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일단 달러 약세를 불러와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유로존의 인플레가 심각하다는데 그게 어떻게 호재냐 싶을 수 있지만 이 금융시장의 논리가 참 그렇습니다. 돈의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죠. 유로존이 긴축하면은 당연히 달러 약세가 나오기 때문에 금융시장엔 좀 도움이 된다. 위험 자산들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죠. 아직까지는 그런 논리가 계속해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뭐 있었던 일들 좀 더 살펴보자면 미국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보시면 19만, 예상치가 21만이었는데 19만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고용시장은 역시나 튼튼하구나. 아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던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야 이 고용지표가 박살이 날 거다. 고용지표는 저의 느낌상으로는 약간 좀 후행적인 느낌이 좀 있긴 있다. 물론 사전적인 정의는 경기 동행 지표긴 한데 고용 지표들이요 대부분. 예. 근데 일단 솔직히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마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좋을 겁니다. 그러나 어젯밤 미국 증시 반응을 보면 이제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 마감을 했죠. 뭐 긴축 우려가 자극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지금 보시면 이 고용 지표가 좋았던 게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 어차피 주식 시장은 미국 고용 시장 좋은 거 알고 있어. 뭐 이런 개념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다 보실 수가 있겠고 제조업 지표 필라델피아 페드 매뉴팩처링 인덱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9. 뭐 일단 계속해서 뭐그 예상치보단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일단 뭐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나왔다면 당연히 안 좋다는 의미겠죠, 그죠? 미국 경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는데 뭐 물가 지표 PPI 같은 것도 보고 소매 판매 이런 것도 봤는데 또 그리고 어젯밤에 이런 제조업 지표도 봤는데 뭐가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안 좋기는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도달했다. 아직 이런 이야기는 이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침체라는 거를 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인정하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그 인정하면은 그 자기네들 쪽팔린 일이니까 인정 잘 안 하려 그러고. 하여튼 그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미국 웬만한 지표들도 거의 안 좋게 나온다. PMI 같은 거 다 마이너스고. 인플레도 좀 꺾이고 있지 않냐? 인플레가 꺾이는 게 진짜 단순히 인플레만 꺾이는 걸까?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꺾이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때고요. 남은 건 이제 고용지표 하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는 좀 저의 경험상은 이게 제일 마지막에 꺾이는 지표가 아니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직원을 자르죠, 그죠? 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일 잘 돌아가는데 지금 직원을 자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좀 후행적으로 꺾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불안감들이 뭐 이어지고 있다. 고용지표 하나 믿고 미국 시장이 지금 뭐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들 또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그리고 요거 그죠? 미국의 그 뭐라고 하죠? 그 부채 한도, 예.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또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사실 저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그냥 정치적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가뜩이나 요즘 경기 침체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거는 일단 시장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죠? 이거 그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슈니까 그냥 뭐 저는 일단 가볍게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요거 그 이런 이슈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심리적으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어젯밤부터 그래서 미국 정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는 6월까지는 정부의 운영이 유지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죠? 예,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이 부채 한도 관련된 이런 이슈는 뭐 그냥 뭐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젯밤에 그 보스턴 연은 총재도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금리 5% 이상까지 더 느린 속도로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뭐 어제 나왔던 블라드 총재에 비하면 좀 다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계속해서 연준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 시장에 도움되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해주고 있다. 그리고 5%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수준에서 한동안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5%딱 찍고 나서 금리 인하한다 이런 기대는 사실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 꿈 깨라라고 해서 연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igher for longer라고 표현하죠, 그죠? 금리가 높게 올라가서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 언제까지?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는 거 확인할 때까지 2%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2%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 뭐 요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뜻과는 좀 차이가 나죠. 이거는 연준의 생각인 거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2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이미 이제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거를 벌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니네 꿈 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보니까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이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때를 쓰고 있는 시장, 아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연준, 둘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둘 중 하나가 이기거나 지거나 조만간 이제 어떤 승자 패자가 결정이 될 텐데 연준이 이기면 그나마 뭐 다행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이 이기면은 큰일이 생길 수 있겠죠. 시장이 이겨서 시장 생각대로 빨리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점들 살펴봤고요. 뭐 요런 기사들 그죠? 인플레 정점 어제 나온 지표들, 뭐 약한 경제 지표들, 뭐 어제 나온 소매 판매 지표들, 또 뭐 어제 나온 제조업 지표들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이 흔들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뭐 이번 주에 나온 악재들을 잘 정리한 한마디인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플레 정점, 약한 경제 지표, 미국 경제 연착륙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딱히 뭐 시장이 뭐 이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안 보이지만 그런 요소는 안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되면서 불안해서 빠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정부가 또 디폴트 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빠지고 있다. 하여튼 그 와중에 고용 지표 하나는 잘 나오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뭐 제 생각엔 좀 후행적인 지표라 가지고 이거 꺾이는 거 확인하면은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고 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고용 지표 꺾여야지 뭐 고용 지표 꺾이고 인플레 꺾이고 그런 걸 확인해야 뭐 앞으로 정책을 변경하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고용 지표 꺾이고 물가 꺾이는 거 본격적으로 확인하면 제 생각엔 그땐 이미 경기 침체가 우리와 어깨 동무하고 있을 수 있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좀 봤고 참고로 이제 그 조금 전에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괜찮게 나온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가입자가 뭐 증가했고 뭐 가이던스 어쩌고 저쩌고 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하니까 뭐 실적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갭상승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선 마이너스 3% 빠졌는데 시간 외에선 7% 상승 중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일단 미국 증시 선물 시장이 아침에 좋은 것 같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어젯밤 하락 출발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선물이 갭상승 출발한 거 그 이유가 넷플릭스 실적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이슈들 이야기한 김에 이제 오늘 있을 일들 좀 몇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은 그 조금 전에 일본에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 CPI 4%가 나왔네요. 사실 일본 CPI가 4%이 굉장히 좀 높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 YCC를 조정하고 뭐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본도 물가가 뭐 계속 바닥을 절절 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게 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또 이제 시장이 생각하죠. 야, 이거 인플레 일본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금리 인상해서 이제 일본도 물가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라고 지금 시장이 생각하면서 자꾸자꾸 이제 일본 금리가 올라간다 쪽에다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중앙은행은 또 버티고 있는 거죠. 아니다. 아직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뭐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CPI가 나와줘야, 지금까지 일본은 오랜 디플레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오랜 디플레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는 용인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린 더 비둘기파적으로 간다. 지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싸움이 결과적으로 붙은 거죠. 일본 은행과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 투자자들은 더욱더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플레 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이 둘의 의견 충돌 재미있죠, 그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금리 하이어 폴 롱거하게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이끌고 싶은 연준과, 이제 그만 슬슬 금리가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베팅하고 있는 시장, 이 둘의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에서 이렇게 생각 차이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과 은행 간의 생각 차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중국에서 이 LPR 금리 발표하거든요. 중국 기준금리 발표하니까 보시면 될 텐데, 동결 예상입니다. 시장은요, 그죠? 3.65 써있네요, 예상치가. 잠시 후 발표 예정입니다. 아마 뭐 10시 반쯤 발표할 거예요. 지금 10시 15분이니까 좀 기다려보면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점들 오늘 이벤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뭐 좀 하자면은 하락했죠. 하락했고,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전부 다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 하락했고,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하락했으니까 하락 종목수 많았겠고, 뭐 이런 모습들. 역시나 애플하고 테슬라가 비리비리하니까 좀 지수가 빠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점들, 뭐 맨날 보이는 특징들이죠. 하여튼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S&P 뭐 이미 그저 수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이미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하락 전환한 거고, 하락이 뭐 이미 뭐 시작된 거고, 이제 중요한 건 3,900이란 지지선, 그죠? 어젯밤에 일단 딱 지지선까지 빠졌습니다. 3,900 터치했죠, 어젯밤에. 3,900 터치했고, 하여튼 지지선 부근에 왔으니까 뭐 꿈틀꿈틀 할 수 있겠죠. 일단 근데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그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중 고점형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자리입니다. 잘 봐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중 바닥형 가능성도 있죠, 그죠? 아직까지 그래서 복잡한 구간입니다. S&P는 뭐 그런데요, 나스닥이 약한 게 문제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이 1월 11일 날에 나왔던 이 11,480이란 자리,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을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요거 11,780이라 했더라고요. 11,480 써있는데 11,480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방향 전환됐다라고 인정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보면 될 겁니다. 나스닥은 지금 분위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S&P보다 분위기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 점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고점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아직 뭐 최근에 만들어진 이 고점이 뭐 아직 뭐 눌림일 수도 있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전저점 테스트하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나스닥이 지금 여기서 전저점 테스트하고 올라온 건데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좀 하여튼 조심조심 해야 돼요. 뭐 S&P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장인 나스닥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게,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하락 전환했고요. 그래서 뭐 잘 빠지고 있고, 뭐 그런 거에 특별한 문제 없고요. 이상한 거 없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뭐 계속해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2.8 넘어가면 추세 전환이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하방 경직성 확보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당장 지금 빅스가 뭐 폭등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재료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깝깝한 상황이 좀 더 이어지고 있고 이제서야 이제 방향이 미국 증시가 전환이 된 겁니다. 그죠?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계 증시가 이제 완전히 막 분위기가 막 다운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까지 증시가 강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지금 이제서야 방향이 꺾인 건데 이제서야 좀 꺾인 건데 막 갑자기 막 빅스가 막 치솟으면서 막 시장이 불안해 하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뭐든 뭐 시작은 뭐 미미할 수 있습니다. 뭐 끝이 창대하겠죠. 그죠? 일단은 뭐 방향이 꺾인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변동성이 좀 확대되거나 그런 걸 주의해야 되겠죠.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제서야 처음 꺾였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하락도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끝에 가면 갈수록 이게 가팔라지고 심해지잖아요. 그 정도가 이제서야 뭐 꺾였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급등이 꺾인 게 이제서야 꺾인 거니까 앞으로 뭐 좀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똑같이 체크하면 되겠죠. 달러 인덱스 뭐 보시면 어젯밤에도 라가르드 연설하면서 매파적으로 갈 거다라고 하긴 했는데 보시면 최근 달러의 반응은 별로 그렇게 별로 그런 거 반응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달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죠. 막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잘 안 가고 있어요. 일단 뭐 이런 거 흐름 정도만 체크하자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좀 많이 둔화됐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10년물 국채금리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는데 어젯밤에 일단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진짜 붕괴시켰는지 한 번은 테스트하러 올라오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 일단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죠, 그죠? 뭐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제가 봤을 때 특징적인 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갭상승을 크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갭상승을 엄청나게 크게 했다는 거, 이거 좀 우리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저게 왜 갭상승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은요. 저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알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삼성전자의 갭상승은 왠지 좀 그죠? 이런 데 생각해 보면 그잖아요. 삼성전자는 꼭 그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하락하고 싶으면 꼭지점에서 이렇게 큰 갭상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심증이고요, 심증.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삼성전자가 갭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의 갭상승 좀 잘 쳐다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뭐 지난 1년 반, 뭐 거의 2년 가까이 하락 추세인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보세요. 이게 물론 뭐 특히 하락 추세니까 그럴 수 있는데 꼭 지가 힘 빠질 때 되면은 힘을 짜내서 갭상승 출발시킨 다음에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특징이요. 이런 자리들 굉장히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의 이 갭상승이 반드시 하락 전환을 위한 갭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 아직은요. 근데 지금까지 확률이 그래요. 지금까지 확률이 삼성전자는 오랜 하락 추세를 거치면서 항상 지가 불리하면 갭상승하더라.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하여튼 의심은 좀 해보자고요. 그 삼성전자 덕분에 일단 코스피는 뭐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어딘가를 넘기 전까지는 318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 다만 312를 붕괴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락 전환된 건 아니다. 그죠? 하락 전환 되진 않았지만 아래쪽으로 베팅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생각엔 뭐 시장이 난리를 부리는 그런 날은 아니고 또 그리고 시장이 위쪽 저항 아래쪽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제 조용하게 힘겨루게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뭐 보시면 좀 전에 보시면 삼성전자 그냥 적당히 보합이고 뭐 하이닉스도 올랐다 빠지고 LG에너지솔루션도 0.5% 상승이니까 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특별히 폭발할 일이 없겠죠 아마도요. 종목들이 저런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지지와 저항 사이에 껴서 여기서 오늘 힘을 테스트하겠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풋옵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죠.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풋옵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저점 지지력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힘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여기서 지지하면 쌍바닥 나오면서 또 다시 추세 전환, 풋옵션이 추세 전환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콜옵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다중고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요. 변동성 지수가 안 죽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계속해서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오늘 같은 조건이면 변동성 지수가 죽기가 딱 좋긴 해요.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게 뭡니까? 시장이 얼마나 움직이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 움직이냐, 이제 그걸 숫자로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 보합이잖아요, 거의. 코스피가 보합이면은 변동성은 감소한 거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합이면은 옆으로 긴 거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변동성 없는 거니까 변동성 지수는 죽어야 마땅하나 오늘 같은 날은. 근데 보시면 안 죽지 않냐, 이게 뭔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17이라는 자리를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거 빨리빨리 죽어야 돼요. 죽일 거면 빨리빨리 죽여야 되는데 오랫동안 안 죽이고 이렇게 버틴다, 이거 추세 전환 고려해 봐야 되겠죠. 굉장히 심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풋옵션에 영향 줄 수 있죠, 그죠? 풋옵션, 물론 풋옵션에 영향을 준다는 표현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고, 이 풋옵션 같은 경우, 그래서 야,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되는데 풋옵션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전환 가능성 충분히 뭐 이런 거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방향 전환 가능성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그런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예, 뭐 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1년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차분차분히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뭐 분명히 매수세는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죽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일단 뭐 증시 꼬라지도 이렇고, 뭐 일단 죽는 속도도 굉장히 뭐 제한적이니까 일단 뭐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달러 사면은 아직은 아니죠.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